왜 우리는 2500년 전 철학을 지금도 소비할까? 당신은 혹시 힘든 일이 있을 때 명언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이나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다. 길게는 2500년이나 된 말들이 왜 지금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일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여전히 똑같은 고민을 한다. 불안과 고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AI가 나와도 우리가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이유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니체가 권력의 의지를 이야기한 것도 인간이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은 시대의 유행을 타는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처럼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철학을 찾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등 답이 없는 문제들이다. 철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답을 주지는 않지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스토아 학파를 통해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실용주의를 통해 어떤 선택이 내 삶에 가장 유용한지 판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철학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고의 도구 역할을 한다. 철학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선물한다. 칸트의 철학을 배우면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니체의 철학을 통해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철학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옛 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깨달음을 소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철학자들의 사상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특히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이 세 철학자의 관계는 정말 흥미롭다. 마치 세대를 이어가면서 벌어지는 긴 토론 같다. 칸트는 의무와 도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적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칸트의 사상은 이후 서양 철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본 칸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보다 맹목적인 의지에 지배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맹목적인 의지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망과 충동을 말한다. 마치 배가 고프면 자동으로 음식을 찾게 되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염세주의 철학을 펼쳤다. 염세주의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보는 관점이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매료되었다. 특히 의지라는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쇼펜하우어처럼 의지를 고통의 원천으로 보고 도피하는 대신 고통을 긍정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니체에게 의지는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드는 힘이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가 나온 것이다. 정리하자면 칸트가 제시한 철학의 틀을 쇼펜하우어가 의지라는 개념으로 비판하며 새로운 관점을 열었고 니체는 그 의지를 긍정하고 성장을 말하며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뛰어넘은 것이다.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면 세 사람의 사상이 단순히 각각의 독립된 생각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며 발전한 하나의 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 철학자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보자면 길에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을 통해 각자의 윤리관을 비교할 수 있다. 칸트에게 윤리는 무조건적인 의무이다. 착한 결과를 기대하거나 동정심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칸트는 마치 우리 안에 엄격한 규칙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는 것과 같다. 이 선생님은 넘어진 사람을 돕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이 옳기 때문에
아무런 사심 없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다. 도와주면 칭찬을 받을지 아니면 귀찮은 일이 생길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이성이 중심이 된 윤리를 비판하며 도덕의 근원을 동정심에서 찾았다. 비유하자면 쇼펜하우어에게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공감 능력자와 같다. 넘어진 사람의 아픔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어떤 이성적인 계산 없이 순수한 동정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라고 보았다. 니체는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윤리관을 모두 비판한다. 그는 착한 것이 도덕적이다라는 생각을 나약한 노예의 윤리라고 비웃었다. 비유하자면 니체에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가와 같다. 넘어진 사람을 돕는 이유는 옳기 때문도 불쌍해서도 아니다. 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통해 나 자신이 더 강해지고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돕는다. 니체에게 윤리는 외부의 규칙이나 감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힘 그 자체였다. 이렇게 세 사람은 도와주는 행동이라는 같은 주제를 두고도 그 동기가 의무, 동정, 그리고 힘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의지라는 단어는 사실 철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다. 특히 이 세 철학자는 의지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 이들의 생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라톤을 하는 상황에 비유해보자면 칸트에게 의지는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일은 힘들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칸트의 관점에서 마라톤을 뛴다면 당신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달릴 것이다. 옆에서 포기하고 쉬자고 유혹하는 친구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의지는 결승선에 대한 욕심이나 즐거움이 아닌 완주해야 한다는 규칙과 의무를 따르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와 달리 의지를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삶의 욕망으로 정의했다. 그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이 의지가 곧 고통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끝없는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마라톤을 뛴다면 당신은 더 빨리 뛰고 싶다 또는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라는 욕망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그 욕망은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고 당신은 끝없이 더 고통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달리려는 의지 자체를 멈추고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염세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니체에게 의지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성장의 힘이다. 니체의 관점에서 마라톤을 뛴다면 당신은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본다. 힘들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면 나는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고 더 나아진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달린다. 당신의 의지는 마라톤을 통해 자신을 창조하고 극복하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세 철학자의 관점은 모두 우리가 삶의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칸트처럼 단단한 원칙을 가지고 살거나 쇼펜하우어처럼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내려놓거나 혹은 니체처럼 고통을 성장의 연료로 삼을 수도 있다. 어떤 철학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철학을 공부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정보와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헷갈릴 때가 많다. 철학은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도록 돕는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처럼 말이다. 철학을 공부하면 타인의 시선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SNS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일상을 자랑할 때 당신은 과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질문이 바로 당신만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다. 삶은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다. 철학은 이 고통을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통해 우리는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철학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 라고 속삭여주는 든든한 조언자이다. 철학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종종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갇혀 살곤 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행복하다 같은 기준들이다. 실존주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용기를 준다. 실존주의란 인간의 존재와 자유로운 선택을 중시하는 철학 사조이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철학은 그 누구의 삶도 아닌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한다. 결국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 정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 그리고 나만의 길을 찾을 힘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다. 철학을 배우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 철학은 수학 문제처럼 2 더하기 2는 4라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혹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방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해보자. 당신이 지금 처한 문제는 방 안에 물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해결책으로는 불을 켜거나 손전등을 사용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철학은 바로 그 손전등과 같다. 철학은 어둠 속에서 물건을 대신 찾아주지는 않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 경우가 많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문제 뒤에는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철학은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조명해준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토아 철학을 통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자라는 관점을 얻으면 취업 시장의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철학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철학을 찾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용기가, 그리고 때로는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이 당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해왔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일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칸트는 원칙과 의무를 통해, 쇼펜하우어는 동정심과 체념을 통해, 니체는 의지와 극복을 통해 각자만의 답을 제시했다. 그들의 답이 정답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치열하게 고민한 과정과 관점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철학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자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나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때로는 칸트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때로는 쇼펜하우어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때로는 니체처럼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당신의 손전등은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철학은 그 답을 대신 찾아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비춰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바로 당신만의 철학이 될 것이다.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